스웨덴 최고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 발표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자유교육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북유럽 엘리트들에게 한국은 그저 암기와 경쟁에 찌든 후진국이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완벽하게 논파당하고 판교에서 26살 CEO를 만나고 홈스테이에서 따뜻함을 배우며 이들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겸손을 배운 스웨덴 학생들의 충격적인 한국 체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나르손입니다.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조기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고 환경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미 논문 2편을 발표한 경력도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비슷했죠. 안나는 스톡홀름 왕립기술대학 건축학과에, 요나스는 룬드 대학교 철학과에 합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 교육의 자랑이었어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 교육의 산물이었죠. 다른 나라처럼 무작정 암기에 매달리거나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모든 학생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연히 파리나 뉴욕, 아니면 런던 같은 문화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웨덴 최고 엘리트들에게 어울리는 격조 있는 여행지 말이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그것도 일주일 동안 머무른다는 거였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안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요나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나라, 창의성보다는 암기에 의존하는 교육 시스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배웠고 정답 없는 문제들을 탐구하며 성장했어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야말로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었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했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어요. 마야는 한국이 여성 인권이 후진적이라고 우려했고 루카스는 한국 학생들과 제대로 된 토론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반응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선생님 표정이 진지해지셨거든요.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선진국은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넓고 배울 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달라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앞선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요. 출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본 자료들은 편견을 더욱 굳혔을 뿐이었어요. 높은 자살률, 극심한 입시 경쟁, 권위주의적 문화까지 도대체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었고 우리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건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어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거대하고 현대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입국 심사에서 시작되었어요. 안나가 여권을 내밀려는 순간 기계가 자동으로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 확인이 필요 없었어요. 요나스는 눈을 크게 뜨며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고 중얼거렸죠. 수암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컨베이어 벨트에 짐이 나오기 전에 스크린에 우리 항공편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몇 번째 수화물이 언제 나올지까지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루카스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스웨덴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어요. 공항을 나와서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철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열차 같은 느낌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정시에 딱딱 도착했습니다. 마야가 창밖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가 상상했던 건 무질서하고 복잡한 아시아 도시였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간판들도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톡홀름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느낌이었죠.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안내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릭이 이 정도면 스톡홀름 중앙역보다 더 국제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인데도 지하철 안이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사람도 없었죠. 요나스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조용하다고 유명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심지어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타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되었어요. 체크인 과정이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키오스크에서 QR코드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심지어 방 열쇠도 스마트폰 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나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자동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온도까지 조절된다는 거예요. 마야는 이런 기술이 일반 호텔에 다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저녁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서울의 야경을 제대로 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강 양쪽으로 펼쳐진 빌딩들이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 같았어요. 루카스가 스톡홀름에서도 이런 야경은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리 분위기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여성들도 혼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에릭이 이 정도 치안이면 스톡홀름보다 더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죠.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신선한 샐러드부터 갓 만든 샌드위치, 심지어 따뜻한 음식까지 언제든 살 수 있었어요. 요나스가 이런 편리함은 처음 경험한다고 감탄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였죠. 마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 같다고요. 안나도 동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인프라 면에서 전혀 뒤떨어진 느낌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겨우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과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까요? 교장 선생님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었는데 이것부터가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카이스트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건물들이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교육의 질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오늘 프로그램은 영재 창업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주제는 AI와 기후 위기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주제였죠. 저는 환경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요나스는 철학적 사고에 능했으니까요. 강당에 들어서자 한국 고등학생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나이로 보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였는데 표정들이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마야가 저에게 속삭이길 다들 너무 딱딱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자가 팀을 나누었습니다. 스웨덴 학생 2명씩 한국 학생 서너 명과 한 팀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저와 안나가 한 팀이 되었는데 같은 팀 한국 학생들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학생은 겨우 17살인데 벌써 AI 관련 논문을 3편이나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서연이라는 여학생은 기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정우라는 학생은 아예 자신만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스펙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김민준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발표 준비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와 안나는 자신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AI 기반 교통 시스템이었죠. 스웨덴에서 배운 환경 친화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이 우리 아이디어를 들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들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실제 구현 가능성은 어떻게 검증했는지,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경제적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등이요.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가 제시한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는데 김민주는 마치 비즈니스 플랜을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안나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발상을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묻고 있었으니까요. 박서연이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서 관련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교통 패턴, 탄소 배출량 변화 추이, 기존 AI 교통 시스템의 성과 분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정우였어요. 이 학생이 실제로 비슷한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해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팀을 꾸려서 말이죠. 실패한 부분과 성공한 부분을 상세하게 분석해놨더라고요. 준비 시간이 끝나고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팀들의 발표를 들어보니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심지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 발표 순서가 왔을 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김민준이 발표를 맡았는데 우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안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기술적 구현 방법부터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다른 한국 학생들이 던진 질문들이 또 충격이었어요. 정말 전문가 수준의 질문들이었거든요. 기술의 확장성, 윤리적 문제, 정책적 고려사항까지 모든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평가 시간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창의력이란 개념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자유롭게 사고할 때 진정한 창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창의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냥 자유분방한 상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결과 발표에서 우리 팀이 3등을 했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서연, 이정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꼴등을 했을 거거든요. 셋째 날 아침 가이드가 오늘은 판교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패션과 쇼핑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안나는 벌써부터 어떤 브랜드 매장이 있을지 궁금해했고 마야는 한국 화장품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버스 안에서 루카스가 스마트폰으로 판교를 검색해봤는데 고급 쇼핑몰이 많다는 정보가 나왔어요. 요나스는 한국의 소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기회라고 말했죠. 우리는 모두 쇼핑백을 들고 돌아올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도착한 곳을 보고 우리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화려한 쇼핑몰이 아니라 거대한 오피스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간판을 보니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이었어요. 에릭이 혹시 길을 잘못 온 게 아니냐고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가이드가 웃으면서 설명해줬어요.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라고요.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을 견학하러 온 거였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했고 마야는 쇼핑백 대신 노트북을 들고 왔어야 했다고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모빌테크였어요. 건물 앞에서부터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로비에는 실제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기술 특허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건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박준혁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라는 거예요. 루카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이나 확인했죠. 더 놀라운 건 박준혁의 이력이었어요. 카이스트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원을 중퇴한 후 바로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동기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요. 에릭이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응원해줬다고 답하더군요. 회사 투어가 시작되었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직원이 200명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연구개발실에는 각종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옥상의 테스트 트랙이었어요. 실제 도로 환경을 재현한 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주차도 하고 장애물도 피하고 심지어 비상 상황에서 급정거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요나스가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되냐고 물어봤는데 박준혁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박준혁과 함께 식사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박준혁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어요. 대학 시절부터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었는데 기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하기보다는 한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군 복무 때 사이버 부대에서 배운 보안 기술이 지금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다른 스타트업들도 몇 곳 더 방문했어요. 핀테크 회사, 게임 개발사, 바이오 벤처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젊은 창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바이오 벤처 대표와의 만남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까지 마쳤는데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의사로서 한 명씩 치료하는 것보다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스타트업들을 둘러보고 나니 우리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쇼핑을 못해서 실망했는데 지금은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루카스가 스웨덴에도 스타트업이 많지만 이 정도로 역동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에 있는 한빛국제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교육 시스템으로 유명한 스웨덴에서 왔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꽤 좋았어요. 건물이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느낀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뭔가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어요. 안나가 저에게 속삭이길 너무 개성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3 학생들과 교류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주제는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주제였죠. 에릭이 자신있게 웃으며 이번엔 우리가 한국 학생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3학년 교실에 들어서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모두 정장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나스가 저에게 눈짓하며 역시 암기 위주의 딱딱한 수업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한국 담임 선생님이 오늘은 스웨덴 친구들과 자유토론을 해보자고 했어요. 먼저 우리가 스웨덴의 교육 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카스가 대표로 나서서 스웨덴은 창의 교육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어요. 루카스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스웨덴에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보다는 열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른다고요. 시험도 객관식보다는 에세이 위주이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관심있게 들었어요. 그 중에서 박지민이라는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교육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야가 답변했어요. 스웨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실제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도현이라는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의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창의성을 뒷받침할 기본기는 어떻게 쌓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에릭이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기본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암기나 반복 학습은 창의성을 해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윤서라는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신들도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고요. 다만 그걸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지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한국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자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 팀이 발표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산업 전환 방안이었는데 발표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정부 정책 자료, 기업 보고서, 해외 사례 분석까지 모든 걸 다 조사해 왔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어요. 안나가 저에게 속삭이길 이게 고등학생 수준이 맞냐고 하더라고요. 점점 한국에 대한 시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섯째 날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동안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낯선 가족과 하루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 가족의 집에 배정되었어요.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고 부인 이수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태현과 중학교 1학년인 딸 김서연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저를 소개해주면서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현관에서 저를 맞이해줬어요. 김민수 씨가 영어로 환영한다고 했고 이수진 씨는 조금 어색하지만 열심히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태연이와 서연이는 수줍어하면서도 궁금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특히 서연이는 스웨덴에서 온 언니라고 하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로 놀란 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스웨덴에서도 겨울에는 신발을 벗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실내화로 갈아 신는 문화는 처음이었어요. 이수진 씨가 제 발 사이즈에 맞는 슬리퍼를 미리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으면서 집 안 분위기를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아이들의 상장과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태연이의 과학경시 대회 상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연이도 피아노 콩쿠르에서 받은 상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점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해서 부엌으로 갔는데 이수진 씨가 혼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정말 많은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손님은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태연이가 제게 다가와서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태연이가 김치를 볶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어떤 양념을 언제 넣는지, 불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심지어 김치의 발효 과정과 영양학적 효과까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꼈어요. 김민수 씨가 먼저 수저를 드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기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이가 저에게 조용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게 예의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가족 간의 서열과 존중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식사 중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배웠어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 젓가락 사용법까지 태연이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점점 이런 예의가 가족 간의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수진 씨가 제게 스웨덴 음식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미트볼이나 연어 요리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음에 스웨덴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민수 씨도 스웨덴의 교육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오후에는 태연이가 자신의 방을 보여줬어요. 책상 위에는 수학, 영어, 과학 교재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세계 지도와 영어 단어 카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태연이의 책장에는 철학책, 역사책, 심지어 경제학 입문서까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이런 책들을 읽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연이도 자신의 방을 보여줬는데 중학생인데도 영어 소설을 원서로 읽고 있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영어로 다 읽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둘 다 연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데 정말 수준급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는데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태연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서연이도 친구들과의 일을 공유했습니다. 김민수 씨와 이수진 씨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수진 씨가 태연이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적보다는 인성을 먼저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김민수 씨 가족이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해서 아쉽다고 하시면서 스웨덴에 가면 꼭 연락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인사였어요. 여섯째 날 저녁이 되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빛국제고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송별회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장소가 한강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며칠 동안 받은 충격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해질 무렵 한강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빌딩들이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스톡홀름에서도 이런 풍경은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어요. 요나스도 마치 그림 같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강변에는 이미 모닥불 준비가 끝나 있었고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학교에서 만났던 박지민이 손을 흔들며 달려와서 반겼습니다. 김도현과 이윤서도 있었고 처음 보는 학생들도 몇 명 더 와 있었어요. 모두 교복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이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닥불에 불이 붙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해온 간식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김밥부터 치킨, 떡볶이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박지민이 자기가 직접 만든 김밥이라며 자랑스럽게 권해줬어요. 마야가 한 입 베어물고는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김도현이 우리에게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편견부터 지금까지 받은 충격들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에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부끄럽다고 하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갖고 있던 편견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은 공부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다고 고백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윤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한국 학생들도 스웨덴을 부러워한다고요. 너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해서 가끔은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루카스가 말하길 결국 어느 나라든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니까 모닥불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꿈 같았어요. 이때 박지민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했어요. 각자 이번 만남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는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좀 당황했지만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털어놓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김도현이 먼저 시작했는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학생들이지만 꿈을 향한 열정만큼은 똑같다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문화는 달라도 젊은이들의 마음은 통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윤서는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 만남을 통해 한 가지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정말 떨렸어요. 루카스가 용기를 내서 먼저 말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스웨덴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야는 감정이 복받친 것 같았어요. 홈스테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거든요.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 비행기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웃었다고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냐며 비웃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많이 웃고 가장 많이 배운 건 바로 우리였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닥불 타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했어요. 말을 마치자 박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친구가 된 것 같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서로를 의식하고 경계했는데 이제는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헤어져야 할 때가 다가오자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의 SNS를 팔로우하고 스웨덴에 놀러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김도현이 정말로 내년에 스웨덴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윤서도 스웨덴의 환경 정책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모닥불이 점점 작아져가면서 우리도 일어나야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윤서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밤거리를 보면서 내일이면 이 모든 게 추억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톡홀름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꾸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돈된 지하철역,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자마자 친구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셨는데 예전 같으면 대충 답만 맞히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만난 학생들처럼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선생님이 에릭의 변화를 눈치채고 언제부터 이렇게 꼼꼼해졌냐고 물어보셨어요. 안나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어요. 건축학 수업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표할 때 예전처럼 막연한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과 경제성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안나의 발표를 듣고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한국 여행에 대한 소감문을 학교 잡지에 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쓸 용기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고민한 끝에 글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글을 쓰면서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인천공항에서 지갑을 찾아주신 청소 아주머니, 카이스트에서 만난 뛰어난 학생들, 판교에서 본 젊은 창업가들, 한빛국제고에서의 충격적인 수업, 따뜻하게 맞아주신 홈스테이 가족들, 그리고 한강에서의 마지막 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다로 정했어요. 솔직하고 직설적인 제목이었지만 우리의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글에는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오만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받은 충격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진정한 교육의 의미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기본기와 창의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들의 도전 정신과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운 진정한 겸손함에 대해서도 썼어요. 글이 학교 잡지에 실린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거든요. 특히 2학년 학생들이 내년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라르스라는 1학년 학생과의 대화였어요. 이 학생이 제게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글을 읽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야는 홈스테이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매주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년 여름 휴가 때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목표가 달라졌어요. 단순히 좋은 의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이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진짜 선진국은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우리는 한국에서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배움은 교실 밖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들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거리였습니다.